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최종병기 활은 50만 포로가 끌려갔던 1636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조반정대 역적으로 몰려 아버지를 잃고 간신히 도망쳐 몸을 숨기며 살며 조선 최고의 활자비가 된 남이는 유일한 피부치 누이를 구하기 위해 청나라 군대 심장부로 전진하죠. 강렬한 전투 장면, 박진감 넘치는 배경음악, 쫄깃쫄깃한 긴장감 덕분에 7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으며 큰 화제를 모았었죠. 그런데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은 다름 아닌 활입니다. 그런데 이 활이라는 것이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무기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역대급 수출 실적을 써내렸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무기 중 하나가 휴대용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현궁과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궁입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러시아군에 비해 화력에서 열세였던 우크라이나 정부가 콕 집어 한국 정부에 지원 요청을 했던 품목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활궁을 쓰는데, 현궁은 햇살현의 활궁, 신궁은 세롤 신의 활궁을 씁니다. 최첨단 현대무기에 활이라는 한자를 쓴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계가 깊습니다. 칼이 일본을, 창이 중국을 상징했다면 활은 단연 한국을 상징하는 무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예로부터 중국은 우리 민족을 귀신같이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의미로 동의적으로 불렀습니다. 이라는 한자를 풀어내면 클대와 활궁이 합쳐진 글자죠. 영화에서 남이는 내 활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 실제로 활은 전쟁을 위해 태어난 무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에서 적군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극강의 무기가 됐죠. 어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주제하다시피 활이라는 도구는 우리 민족이 최초로 만들어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대륙에서 활 유물이 발견되는데, 1944년 덴마크 홀메그르 지방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활이 발견됐습니다. 홀메그르 활이라 부르는 이 활은 기원전 7000년 전의 것으로 코펜하겐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활의 역사는 적어도 1만 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해 기공유적 등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 뗀 돌살촉이 발견되는데,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최소 구석기 시대에 이미 활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 사실 많은 무기가 그러하듯 활 역시 전쟁을 위해 태어난 무기는 아닙니다. 수렵생활 당시 인기척에 도망치는 들짐승 수렵용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는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고구려의 대표적인 고분벽화 무용총의 수렵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사냥의 대상이 인간으로 바뀌어 전투무기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위에서 한국인은 귀신같이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불렀다고 했는데, 이는 김홍도의 활쏘기라는 작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조대왕은 경무 속에서도 궁박해 생활에 관심이 많아 총애하던 김홍도로 하여금 장안을 다니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오도록 했습니다. 특히 조금의 변형도 없이 사실대로 그려오라고 명했으니 김홍도는 조금의 변형도 없이 본 그대로를 그렸을 겁니다. 활쏘기 작품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묘사되어 있는데, 임금이나 무관이 아닌 평범한 백성들도 전부 활쏘기를 즐겼다는 점입니다. 사실 애초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생활도구로 만들어졌다가 전쟁 무기로 사용된 활은 화약이 발명되고 조총이 등장하며 중요성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활용도까지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을 보면 왕이든 신하든 양반이든 의무적으로 활을 쏩니다. 임금이 먼저 쏘면 신하들도 전부 활을 쏘고 와야 했죠. 즉 조선시대 활쏘기는 대중화된 무예일 뿐 아니라 양반과 자제라면 정신수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익혀야 하는 필수 과목이 된 겁니다. 활쏘기는 정확히 관역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관역에 마음과 눈을 두고 몸의 중심을 잡고 집중하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게 되는데, 경무에 시달리는 왕, 그리고 치열하게 책을 파고들어야 했던 양반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도의 집중을 통해 머리를 비우고 개운해진 머리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활쏘기가 정신수양에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적인 운동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격렬한 근육의 긴장을 필요로 합니다. 하체를 긴장시켜 자세를 잡고 배를 등에 붙이고 두 손과 팔을 짜듯이 비틀어 밀어 시위를 놓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온몸의 모든 근육이 활용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정적이지만 굉장히 격한 것이 활쏘기였습니다. 그런데 김홍도의 작품에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 활이 보통의 활이 아니라 각궁, 즉 동물의 뿔을 재료로 만든 활이니까요. 활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정거리입니다. 얼마나 멀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가로 사냥이든 전쟁이든 승패를 결정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 활에 변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활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우리 활은 120에서 130cm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데, 크기가 작으면 그만큼 휘어지는 탄성이 좋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정확도와 파괴력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자랑하죠. 수렵도 벽화 속 활 역시 크기가 작지만 탄성이 좋아 활이 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활을 만들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활대가 부러지지 않도록 여러 재료를 사용해야 했으니까요. 활은 재료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무를 재료로 만든 단순궁, 단순궁에 동물의 힘줄을 감아 탄력을 높인 강화궁, 동물의 뿔이나 힘줄 등 다양한 재료를 붙여서 만드는 복합궁입니다. 이중화가 쓴 조선의 궁술에는 복합궁의 재료로 물소뿔, 뽕나무, 참나무, 대나무, 쇠심줄, 어교, 명주실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조상의 활 제작 기술 때문에 중국과 외교 분쟁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각궁이라 불렸던 이유는 동물의 뼈, 특히 물소뿔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활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대나무로 단단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왕대를 길쭉한 모양으로 다듬어 사용합니다. 신축성이 좋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성질 때문에 활을 사용하기에 대나무만한 것이 없죠. 그런데 대나무 양쪽 끝에는 뽕나무를 잘라 붙입니다. 활줄을 걸기 위해서죠. 뽕나무 역시 탄력성이 좋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물소뿔을 길쭉한 모양으로 얇게 잘라 민어 불에로 만든 어교를 이용해 활의 전면에 단단히 붙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소가 살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 등에서 농경용으로 사육된 것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했죠. 그런데 안 그래도 화살을 잘 쏘는 민족인데 물소뿔로 우수한 무기를 만들고 있으니 중국이 물소뿔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외교 마찰이 생기기도 했고 성종 때 접어들어서는 왕이 나서서 밀수를 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뼈를 대나무에 접착시키기 위해 민어의 불에를 끓여 만든 어교를 이용해 활의 전면에 단단히 붙여졌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어교는 현재 우리가 쓰는 본드보다 훨씬 강력한 접착력을 가졌기 때문인데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소뿔 1개를 사용해 활 반쪽을 붙일 수 있으므로 활 하나를 만들려면 뿔 2개, 즉 물소 1마리 분량의 뿔이 사용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소뿔을 수입했는지 감이 오시죠? 같은 뿔로 만든 활도 빛깔에 따라 부르는 이름을 달리했는데 검은색 뿔을 붙인 활은 흑각궁이라 하고 흰색 뿔을 붙인 활은 백각궁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백각궁은 그 희소성 때문에 활의 가치도 대단히 귀중했죠. 활의 안쪽에는 어교를 이용해 쇠심줄을 붙입니다. 쇠심줄은 대단히 질기고 탄력이 좋아 활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동물성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온도, 습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 활입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복합궁에 집착했던 것은 사거리와 관통력, 파괴력 등의 단순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력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형태의 활로 꼽히는데 엄청난 탄력성으로 사거리가 300m를 훌쩍 넘는다고 하죠. 동북아시아에서 활이 특히 발달했는데 몽골 활이 사거리 150m 정도에 불과하지만 내구성이 탁월했고 중국도 만주족이 쏘는 활이 위력적이었습니다. 칼이 발달한 일본은 활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데 대나무와 삼나무 등 단순궁 형태의 일본 활은 사거리가 짧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영국의 장궁이 위세를 떨쳤는데 영국군이 15세기에 도입한 2m 크기의 장궁은 사거리가 200m에 이르렀다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발달했어도 사거리, 관통력, 파괴력 등에서 한국의 복합궁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 왜 유독 활이 발달했을까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를 정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나라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외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국토 대부분이 평지가 적고 산지가 많다 보니 근접전보다는 원거리 전투 기술, 특히 방어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창이나 칼보다는 원거리에서 진격해오는 적군을 타격할 수 있는 활이 발달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전통 무기는 창, 일본은 칼, 한국은 활입니다. 흔히 양궁과 활쏘기를 같다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다릅니다. 국궁이라는 스포츠가 따로 존재하니까요. 양궁은 스포츠 경기를 위해 활과 경기 방식을 고안해냈지만 국궁은 전통 활쏘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활과 화살의 모양, 쏘는 방식이나 자세, 관역과의 거리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국궁은 원시적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보조기구도 추가되지 않는 반면 인궁은 인위적인 합성 소재로 만들었고 여기에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무게조절기, 안전장치, 조준기 등이 달려 있습니다. 사거리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궁은 145m로 일정하지만 양궁은 90, 70, 50, 30m 또는 70, 60, 50, 30m 등에서 경기하죠. 양궁의 경우 화살이 맞춘 관역의 점수를 합산해 계산하는 반면 국궁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역에 어디에 맞아도 같은 점수, 즉 관역을 맞췄는가 맞추지 못했는가로 승부가 결정되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두 종목의 선수가 맞대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포츠에는 전통적인 강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가령 축구에서는 독일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그렇고 야구나 농구는 미국의 전통적인 강자로 불리죠.
한국의 전통적인 강자라고 인정되는 종목은 단연 양궁입니다. 평소에는 즐기지 않는 한국인이라도 올림픽 시즌이 되면 누구나 금메달을 기대하며 TV 앞에 앉습니다. 올림픽에서 만들어진 기록의 절반 이상은 한국이 썼고 국내 선발전이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고 불릴 정도죠. 사실 공격무기로서의 활은 활과 화살 두 개로 성능이 결정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활에서뿐 아니라 화살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의 극비무기로 불렸던 화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